19세. 방송국 정문 앞 납치. 깡패들의 무자비한 칼부림. 병원에서의 자살 시도. 이것은 1969년 천재 소녀 문주란의 비극입니다. 무대의 영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의 피비린내 나는 대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스캔들입니다. 대중은 이 어린 소녀에게 열광했습니다.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난 문필연이라는 본명의 소녀는 어떻게 대한민국 가요계의 지형도를 단숨에 바꿔버린 천재 가수 문주란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화려한 성공 신화 이면에는 대중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짙은 그림자가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비극적인 사랑과 잔혹한 폭력의 씨앗은 어쩌면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그 순간부터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랑을 갈구했으나 증오를 되돌려 받았고, 노래로 세상을 위로했으나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부산의 좁은 골목길에서 자란 어린 문필연에게 세상은 결코 친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을 지배한 정서는 상실과 결핍이었습니다. 5살, 엄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기도 전에 그녀는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의 부재는 어린 소녀의 가슴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남겼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정서적 허기는 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으로 노래를 택했습니다. 또래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며 뛰어놀 때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가사 속에 담긴 어른들의 슬픔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녀의 재능은 이미 감출 수 없는 빛을 발했습니다. 부산 MBC 노래자랑에 나가 1등을 거머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그 독보적인 저음은 신이 내린 선물인 동시에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든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작곡가들의 눈에 띄고 1966년 동숙의 노래로 정식 데뷔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만 17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앳된 소녀가 부르는 이 절절한 가사는 당시 시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노래는 데이트를 쳤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연예계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정글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아티스트 보호라는 개념도 전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쇼단이라 불리는 공연단체에 휩쓸려 전국을 유랑해야 했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 속에 그녀는 잠잘 시간조차 뺏기기 일쑤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환호에 둘러싸여 여왕처럼 군림했지만 무대 뒤편에 대기실 차가운 거울 앞에 앉은 문주란은 그저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운 외롭고 지친 10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녀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어른들로 가득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흥행사들, 그녀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맹목적인 환상을 품고 다가오는 팬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계셨고 서울 하늘 아래 그녀가 진심으로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스케줄을 관리해줄 매니저가 아니라 춥고 시린 마음을 안아줄 아버지 같은 존재, 혹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절대적인 내 편이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결핍은 그녀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너무 일찍 맛본 성공은 그녀에게 오만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더욱 강한 척, 어른스러운 척 해야 했지만 속은 여전히 5살 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힘들지? 라고 물어봐 준다면 그 손길이 설령 악마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덥석 잡아버릴 만큼 그녀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만큼이나 그녀의 성격도 남달랐습니다. 또래 가수들이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을 때 그녀는 넥타이를 매거나 남성 정장을 변형한 매니시한 의상을 즐겨 입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무뚝뚝해 보일 정도로 시크한 표정은 그녀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런 그녀에게서 보이시한 매력을 느꼈지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일종의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성성을 드러내기보다 남성적인 코드를 차용함으로써 험악한 연예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강해 보이고 싶었던 무의식의 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 내면의 여성성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갈구하며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문주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화 주제가를 부르고 각종 방송상을 휩쓸며 라이벌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트로피가 쌓일수록 그녀의 공허함도 깊어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홀로 잠들 때마다 느껴지는 뼈저린 고독. 성공이 가져다준 부와 명예는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송국 복도에서, 녹음실 부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마주쳤지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수 문주란을 원했지 인간 문필연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방송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세련된 매너와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른 남자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돈 벌어오는 가수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여린 여자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험한 방송과 생리 속에서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었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린 문주란에게 그는 구세주처럼 보쓸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든든함, 그리고 이성이 주는 설렘이 뒤섞인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척박한 서울살이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부남과의 연애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주홍글씨였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청순한 이미지의 여가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그리고 애정에 굶주렸던 20살 남짓의 문주란에게 이성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나방처럼 그 위험한 불꽃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양심의 가책도, 대중의 시선도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비극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았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거듭될수록 달콤함 뒤에 숨겨진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커져갔습니다.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녀는 죄책감과 질투, 그리고 언젠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녀가 저지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1969년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린 천재 가수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한 이 금지된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남자의 아내, 즉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배신당한 여자의 끓어오르는 증오가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주라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무대가 아니라 지뢰밭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은 문주란에게 있어 지옥의 문이 열린 해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만 19, 꽃처럼 피어나야 할 청춘의 정점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부남 PD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늪이 되어 그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환호성은 여전했지만 무대 조명이 꺼지면 밀려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는 결국 밤이 되면 자신의 가정으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겨진 문주란에게는 차가운 정막과 사무치는 외로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고,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자신의 웃는 얼굴이 가식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헤어나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 이 금지된 관계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1969년 2월,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감행합니다. 서울의 자택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삼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자기 혐오를 끝내고 싶은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차에 쓰러진 그녀는 다행히 지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위세척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0대 톱스타의 음독자살 기도.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신문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문주란 자살 기도, 그 이유는 비련의 여주인공인가, 타락한 스타인가. 대중은 충격에 휩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은밀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문주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카메라 플래시와 쏟아지는 질문 세례, 그리고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왔다는 절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순수하고 노래 잘하던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련의 상처를 입은 비운의 여가수 혹은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녀의 출연을 꺼리기 시작했고 보수적인 어르신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녀의 노래에 더욱 짙은 호소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이별 노래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자신의 피와 눈물로 쓴 고백처럼 들렸기에 대중은 그녀를 욕하면서도 그녀의 노래에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텅 빈 듯한 깊은 우물을 품은 눈망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마치 속죄하듯 혹은 울분을 토하듯 남들은 모르리라 내 마음을. 그녀의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그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의 삶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한번 무너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그녀는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1969년의 자살 기도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지독한 상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녀가 매달릴 곳은 오직 그 남자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비밀리에 지속되었고 이는 시한폭탄에 타이머를 다시 작동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파탄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그녀를 분노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달래고 경고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과 여전히 남편 곁을 맴도는 젊은 여가수를 보며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파괴적인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법이나 도덕 따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끝내버리겠다고. 197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주먹들이 활개치던 시절,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이 어둠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단순히 문주란을 겁줘서 떼어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다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사회적 말살이자 영혼 살인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주라는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케줄을 소화하고 가끔 그 남자를 만나 위로받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1973년, 그녀의 나이 23.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강요된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주변은 방송 관계자들과 구경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주라는 녹화 스케줄 마치고 방송국 건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7살 난 조카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쁜 이모를 따라 방송국 구경을 온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문주란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며 오늘 저녁은 조카와 맛있는 것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그녀의 차 주변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문주란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내들은 거칠게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문주란 씨, 잠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말은 정중한 척했지만 행동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문주란을 억지로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조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마저 거칠게 차에 태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문주란의 비명은 방송국 주차장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차는 굉음을 내며 여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사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문주라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조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있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이를 달래는 그녀의 목소리마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야산 혹은 으슥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사내들은 문주란과 조카를 짐짝처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는 여자, 바로 그 PD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입게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남편을 넘봐.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무사할 줄 알았니? 본처의 고함과 함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사내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주라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발길질과 주먹이 그녀의 가녀린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광경을 7살 조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모? 이모 때리지 마세요. 우리 이모 살려주세요. 아이의 처절한 비명이 산속에 메아리쳤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처는 단순히 때리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주란의 자존심을 짓밟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년, 딴따라 주제에 어디서 꼬리를 쳐. 문주란은 피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조카만은 보내주세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날의 폭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주란이라는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대중의 스타라는 허울 좋은 이름도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채 짐승 같은 폭력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폭행 끝에 사내들과 본처는 쓰러진 문주란과 울다 지친 조카를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누워있던 문주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푸르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노래가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희망, 그리고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슬픈 다짐이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른 문주라는 조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전치 3주의 진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주란 납치 폭행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번에도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부남과 노란한 대가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또다시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1973년의 그날, 문주란의 청춘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겠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공포와 몸열감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망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꿈꾸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상처 입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그녀의 남은 생애를 지배하며 그녀를 영원한 고독 속에 가두게 됩니다. 1973년 가을, 병원 침대 위에 누운 문주라는 마치 부서진 인형 같았습니다. 온몸은 멍들고 찢어져 성한 곳이 없었지만 육신의 고통은 영혼이 겪는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뜰 때마다 천장에는 그날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 본처의 서슬 퍼런 욕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을 후벼파는 것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던 7살 조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 더러운 어른들의 욕망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아이가 휘말렸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병실 밖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대한민국 톱가수의 납치 폭행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뉴스를 쫓아 기자들이 병원 로비와 복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즉 유부남과의 불륜, 본처의 사적 복수, 조폭 연루라는 키워드를 완성할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주라는 병실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혹시 기자가 아닐까, 혹시 나를 비난하러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공포에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히 문주란이었습니다. 대낮에 납치되어 감금되고 집단 폭행을 당한 끔찍한 강력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정서는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가정 파괴범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유부남을 건드렸으니 매를 벌었지. 젊은 년이 몸 간수를 잘못해서 그래. 시정잡들의 입에서, 시장터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난도질 당했습니다. 맞은 사람은 그녀인데 세상은 때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묵인이자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이중잣대의 잔인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래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건 직후 그는 비겁한 침묵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벌인 끔찍한 범죄 앞에서도, 사랑했던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도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문주란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문주란은 병상에서 하염없이 문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와서 미안하다, 괜찮냐고 말해주기를,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더 허무하고 가벼운 것이었음을, 그 깨달음은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고 쓰라린 흉터를 남겼습니다. 사랑 따위는 없다. 남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 처절한 배신감은 그녀의 심장에 차가운 얼음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녀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암으로 딱지가 앉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게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낯선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고 밤이면 환청과 환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의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였지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친 여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권 하에 대한민국은 사회 정화라는 명목 아래 대대적인 연예계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퇴폐 풍조를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예술가가 탄압받았습니다. 대마초 파동으로 록가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던 그 살벌한 시기에 문주란 또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사회적 무리와 풍기문란이었습니다. 당국은 그녀에게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시점에 국가는 오히려 그녀에게 부도덕한 여자라는 주홍글씨를 공식적으로 새겨버린 것입니다. 6개월간의 방송 금지. 가수에게 마이크를 뺏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 그것도 폭력 피해 사건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왜 그 남자는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나를 때린 그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피해자인 나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화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문주란의 정신상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신경 안정제를 밥처럼 먹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병든 세상에 버림받은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 끊임없이 들려오는 과거의 비명소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노래마저 금지당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숨을 쉬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삶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수시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바라보며 약병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수없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1969년의 자살 시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홧김에 젖은 반항이었다면 지금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자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살린 것은 다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서름을 겪으며 자랐던 그녀에게 자신이 무너지면 남겨질 가족들, 특히 자신 때문에 끔찍한 꼴을 당했던 조카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생을 마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불륜녀로만 기억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노래해야 한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방송 정지가 풀리고 다시 무대에 섰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쏟아져 나왔고 트로트의 인기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밤무대를 전전하며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없는 초라한 무대였지만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취객들이 던지는 안주와 모욕적인 언사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왕년의 문주라니 꼴 좋게 됐네. 그런 비아냥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이크를 더 꽉 쥐었습니다.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그 지독한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고 탁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기름지고 윤기 흐르던 저음은 사라지고 마치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쇠가 긁힌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한 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관객들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토해내는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피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망의 끝에서 길어 올린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했습니다. 수많은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 유력인사, 심지어 동료 연예인들까지 그녀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주란에게 남자는 더 이상 설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가해자, 언제 돌변하여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또 나를 이용하고 버리지는 않을까? 1973년의 트라우마는 그녀의 마음에 넘을 수 없는 철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독방에 갇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다시는 다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된 문주라는 대신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종교와 수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절을 찾고 교회를 찾으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신에게 매달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옷, 보석, 골동품.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찰수록 공허함은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문주라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긴 했지만 전성기 시절의 폭발적인 인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러간 옛 스타 혹은 비운의 가수 정도로 기억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화려한 날은 다 갔구나. 이제 남은 것은 쓸쓸히 늙어가는 것뿐이구나. 30대를 목전에 둔 그녀는 조로 사오라오 해버린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광로 속의 쇳물처럼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터져나와 그녀를 또 다른 차원의 디바로 만들어줄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시대는 문주란에게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니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신병동의 하얀 벽과 싸우고
불면의 밤과 싸우며 그녀는 인간 문주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재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1980년대가 밝았습니다. 컬러 TV의 시대가 열렸고 대한민국은 올림픽 유치를 향해 달려가며 들썩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빠른 비트의 댄스 음악이 브라운관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주란의 시간은 여전히 흑백이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든 그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의 상처 속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 문주란은 심각한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끔 방송에 나와 웃음을 보였지만 속은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수년째 이어졌고 약물 의존도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환청이 들렸고 어느 날은 극심한 공황 발작으로 숨을 쉬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제 발로 정신병원을 찾기에 이릅니다. 살고 싶다는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철창 쳐진 창밖을 바라보며 천재 소녀 가수였던 문주라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병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폭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놓지 못하는 미련과 자책감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1973년의 그날 자신이 납치당하고 폭행당하던 그 순간에 멈춰버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줘야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트로트는 뽕짝이라 불리며 젊은 층에게 외면받고 있었고 방송국 PD들은 이제 막 데뷔하는 풋풋한 신인들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문주란? 이제 한물 같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래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1989년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곡가 박춘석,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를 만든 미다스의 손이자 어린 문주란을 발굴했던 스승과도 같은 그가 그녀에게 곡 하나를 건넸습니다. 악보를 받아든 문주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처음엔 사랑이란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다. 경쾌한 트로트 리듬에 실린 가사는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통속적이었습니다. 과거 문주란이 불렀던 시적이고 비극적인 가사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하지만 박춘석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너의 노래다. 네가 아니면 이 맛을 못 살려. 문주란은 반신반의하며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를 풍자하는 노래라는 것을요. 남자를 믿고 사랑하고 결국 배신당해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짜는 것이 아니라 귀찮다고 쿨하게 걷어차버리는 여자의 당당함. 그것은 문주란이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던 경지였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힘을 꽉 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빼고 툭툭 내뱉듯이 마치 옆집 언니가 술 한 잔 마시고 푸념하듯이 불렀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이 한 소절이 터져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모든 스태프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1990년 이 노래는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주부들의 노래방 애창곡 1위가 되었고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맞아, 남자들은 다 귀찮아. 속이 다 시원하다. 여성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문주라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동백아가씨를 부르던 비련의 여주인공 문주라니 이제는 삶의 애환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쿨한 언니 문주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슬픈 미소가 아니라 진짜로 즐거워 보이는 호탕한 웃음이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그녀는 그 환호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시리고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노래로 웃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준 선물이자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재기 뒤에도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를 부르며 전국의 여성들을 대변했지만 정작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남자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그 짧은 노랫말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세월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담담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남자가 귀찮아졌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것은 반쯤은 진담이고 반쯤은 자기 방어였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다가 또다시 1973년의 그 지옥을 겪을까봐 그녀는 아예 사랑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집은 요새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개와 고양이를 키우며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동물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니까요. 세월은 흘러 2000년대가 되었고 문주란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녀는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라이브 카페를 열었습니다. 문주란의 뮤즈, 그곳은 그녀만의 성격이었습니다. 무대가 그리울 때면 언제든 올라가 노래를 불렀고 찾아오는 팬들과 예시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그녀는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갑상선암, 가수의 생명인 목에 암세포가 자라난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하면서도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노래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노래마저 빼앗아 가려 하다니. 수술대 위에 누우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음은 잘 올라가지 않았고 목은 금방 쉬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거친 소리면 거친 소리대로 내 삶을 노래하겠다. 그녀는 피나는 재활 훈련을 거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2021년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70대의 문주라는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1973년의 납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오만방자한 가수로 살다가 일찍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했던 비극마저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은 노년의 지혜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했냐고요? 글쎄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놓아버렸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그럴 힘도 없어요. 그냥 다 불쌍한 중생들이죠. 그녀의 말에서 해탈의 경지가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증오와 원망의 다스를 그녀는 스스로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거 후회 안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하죠.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지고 볶고 살아볼 걸. 자식도 낳아보고 남편 바가지도 긁어보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죽는다는 게 그게 제일 슬퍼요. 그녀의 이 말은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천재 가수로 태어나 톱스타로 살았지만 정작 여자로서의 삶은 텅 비어버린 문주란. 그녀가 가진 모든 영광과 맞바꾼 것은 바로 평범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문주란은 노래합니다. 비록 전성기 시절의 힘은 없지만 그녀의 노래에는 70년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의 숭고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문주란이라는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왔습니다. 화려한 데뷔, 치명적인 스캔들, 끔찍한 폭력, 그리고 기적 같은 재기. 이것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닙니다. 그저 네버엔딩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녀의 상처 또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청평의 어느 한적한 산자락,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그곳에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요새 같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문주란이 스스로 선택한 유배지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누이는 안식처입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어 던진 자연인 문필연은 그곳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살아갑니다. 밤이 찾아오면 정막만이 감도는 그 넓은 집 거실에 홀로 앉아 그녀는 지난 날을 반추합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 되는 시간. 문주란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가장 안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1973년의 그 끔찍한 사건과 그 이후의 재기 과정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문주란이 납치되고 폭행당하며 피를 흘린 동안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가정 파괴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과연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가진 야만성과 여성에게 가해진 잔혹한 이중잣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분통 터지게도 문주란을 납치하고 폭행했던 본처와 폭력배들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희미합니다. 당시 언론은 피해자인 문주란의 스캔들과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재판 과정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본처의 응징이라는 명분 아래
그 끔찍한 사적 제재는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불륜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폭행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남자의 행보입니다. 문주란과 사랑을 속삭였고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던 그 유력 PD는 사건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건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남자는 바람 좀 피운 능력 있는 사내 정도로 치부되었고 그의 경력에는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송사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했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문주란이 방송 정지를 당하고 정신병원을 오가며 자살 기도를 반복하는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그는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문주란의 삶을 비극을 넘어선 부조리극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왜 죄의 무게는 여자에게만, 그것도 힘없는 어린 여자에게만 쏠리는가? 왜 남자의 욕망은 낭만이나 실수로 포장되고 여자의 사랑은 폐륜이자 범죄로 단죄되는가? 문주란은 평생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라고 냉소적으로 노래할 때 그 가사 이면에는 단순히 귀찮음이 아니라 이 불공정한 세상과 비겁한 남자들에 대한 깊은 혐오와 조롱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문주란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철저한 차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선격화했습니다. 그곳은 남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금남의 구역이자 오직 그녀가 허락한 생명체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유독 동물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특히 남자는 언제든 배신하고 돌변하여 자신을 해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내가 굶더라도 우리 강아지들 밥은 먹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배신 없는 순수한 사랑. 그녀가 평생 갈구했지만 인간에게서 얻지 못한 그 사랑을 그녀는 짐승들에게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수집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골동품과 수석,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사치라고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는 전형적인 공허함의 체험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텅 비어버린 마음의 구멍을 그녀는 변하지 않는 물건들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차가운 돌, 수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낡은 골동품은 그녀를 때리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밤마다 그 물건들을 닦고 어루만지며 느꼈을 감정은 소유욕이 아니라 안전함에 대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문주란의 30대와 40대는 그렇게 버티는 시간의 여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재기에 성공한 화려한 가수였지만 무대 뒤에 그녀는 여전히 1973년의 공포에 갇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혼담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녀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누군가 다가오면 경보음을 울려댔습니다. 위험해, 도망쳐. 또 다칠 거야. 그녀의 독신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회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이런 속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성격이 까칠해서 남자가 안 붙는다더라. 기가 세서 남자를 잡아먹는다더라. 온갖 악의적인 루머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문주란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 갈란다. 그녀는 점점 더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굵고 낮은 목소리, 남성적인 무대 매너,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은 어쩌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연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른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창 우울증이 심각했을 때 그녀는 며칠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선도 뻗놓고 커튼을 모두 친 채 암흑 속에서 지냈습니다. 식사도 거른 차에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며칠이 지나 있곤 했습니다. 그녀를 걱정한 지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그녀는 없는 척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는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그때는 사는 게 지옥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끔찍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죽음은 늘 그녀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노래였습니다. 노래는 그녀에게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지만 노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운명. 그녀는 괴로울 때마다 연습실에 틀어박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토해낸 소리들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녀의 성대에 굳은 살처럼 박혔습니다. 문주란 특유의 그 긁히는 듯한 쇠소리, 듣는 이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 한 헨의 소리는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이토록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기교가 아니라 그녀의 삶이 노래에 녹아 있다는 것을. 젊은 날에 문주란이 불렀던 노래가 슬픈 연기였다면 중년의 문주란이 부르는 노래는 핏빛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공항의 이별, 동숙의 노래, 같은 흘러간 옛 노래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다시 불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유행가가 아니라 한 여자의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가수의 노래에 대한 감동을 넘어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한 생존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012년의 갑상선암 발병은 그녀에게 닥친 또 하나의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의사가 노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은 1973년의 납치 사건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그녀의 여성성을 파괴했다면 암은 그녀의 존재 이유인 목소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문주라는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노래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불행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는 체념의 미학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의 목소리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전의 풍성한 울림은 줄어들었고 고음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버린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목소리로 더욱 절절하게 노래했습니다. 마치 내 목소리가 망가졌다고? 내 인생도 망가졌었어. 하지만 봐, 나 아직 살아있잖아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불완전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녀의 노래는 완벽한 기교로 부르는 그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목소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적. 그것이 바로 노년의 문주란이 보여준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단순히 비극이나 스캔들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피해자다움에 머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받았지만 고통에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규정한 불행한 여자 가수라는 프레임을 깨고 스스로 고독한 예술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난제입니다. 문주라는 자신을 파괴한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용서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학대했던 지난 날들과의 화해는 이루어졌을까요? 청평의 밤은 서울의 밤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화려한 넌사인도,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도 없는 그곳의 어둠은 묵직하고 고요합니다. 문주라는 그 깊은 침묵 속에 홀로 앉아있는 것을 즐깁니다. 젊은 날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정막이 이제는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람 대신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1973년의 그날 이후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안전함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 공간,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은 시간. 그녀는 7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 작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을 가두고 있던 거대한 분노와 싸워 이겨낸, 혹은 그 분노가 닿아버리고 남은 재 위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납치와 폭행을 사주했던 본처, 그리고 그녀를 무참히 짓밟았던 사내들, 무엇보다 비겁하게 숨어버렸던 그 남자. 이 질문 앞에서 문주라는 늘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해탈과 체념이 뒤섞인 미소입니다. 용서. 말은 쉽지만 피해자에게 그것은 또 다른 고문일 수 있습니다. 문주란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증오했고 그들의 불행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할 힘조차 아까운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 여자의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 이것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서글픈 연민이었습니다. 20살의 철없는 문주라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의 남자를 탐했고 그로 인해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제공한 원인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업보 카르마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점이 문주란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인생의 깊은 통찰을 지닌 인물로 격상시킵니다. 그녀는 남 탓으로 일관하며 억울해하는 대신 자신의 과오까지도 끌어안고 사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 그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그 남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쩌면 문주란이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대상은 본처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폭력을 휘두른 건 본처였지만 그녀의 영혼을 죽인 건 남자의 침묵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남자는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비겁함은 문주란에게 남성 혐오라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분노마저 희석했습니다. 문주란은 이제 그 남자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기보다 불쌍한 인간이라고 회상합니다. 그 사람도 무서웠겠지. 가정도 지키고 싶고 사회적 지위도 잃고 싶지 않았겠지.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게 약하고 비겁한 존재 아니겠어. 그녀는 그 남자를 영웅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이 깨지자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문주란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고독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 세대의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는 필수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혹은 안 한 문주란은 오랫동안 미완의 인생 혹은 실패한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그러게 왜 팔자를 세게 타고 나서 라는 뒷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주란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닌 특권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더라. 그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배신에 지쳤습니다. 결혼 생활이 주는 안락함 뒤에 숨겨진 구속과 의무, 그리고 잠재적인 불행의 가능성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독신 생활은 1973년의 상처로 인해 강요된 측면이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문주란으로 늙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청평집은 이런 그녀의 철학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집 안 곳곳에 놓인 수석들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돌.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천년을 한결같이 존재하는 돌. 문주라는 사람보다 돌을 더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수석을 닦으며 그녀는 돌과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참 단단하구나. 나도 너처럼 단단해지고 싶었는데. 그것은 외로운 독백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대중이 문주란을 바라보는 시선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 그녀를 향했던 불륜녀, 스캔들 메이커라는 손가락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 승리,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경외심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여자가 저 자리에 서서 노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그녀가 견뎌낸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흥겨워하기보다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누이를 봅니다.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끝내 살아남은 자만이 줄 수 있는 숭고한 위로. 문주란은 어느새 우리 시대의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무렵, 그녀는 데뷔 4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무대 장치도, 폭발적인 고음도 없었지만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몰입감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동숙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반세기 전 17소녀가 불렀던 그 노래는 이제 칠순의 노가수가 부르는 인생의 회고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50년의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노래를 마친 문주라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팬들에 대한 감사이자 모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화해의 인사였습니다. 잘 버텼다. 문필연, 정말 고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종종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아이 낳고 콩나물값 깎으며 살고 싶다. 그녀가 부러워하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저녁 밥상에서 피어오르는 김 같은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스타로서 누린 모든 영광을 반납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의 삶. 그것을 끝내 가져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이 회한은 그녀의 예술성을 완성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면 그녀의 노래가 그토록 절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잔인한 예술의 역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물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가 짊어져야 할 천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는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미련은 없어. 다만 갈 때는 고통 없이 조용히 가고 싶어. 그녀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여러 번 넘나들었습니다. 1969년에 수면제, 1973년에 납치, 2012년에 암수술. 죽음은 그녀에게 낯선 공포가 아니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오래된 손님과 같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반려동물들을 걱정하고 자신이 모은 수석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이런 초연함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에서 문주란의 삶은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은 깨졌고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으며 몸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버리고 남자들이 그녀를 배신하고 심지어 신조차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짓밟힌 잡초가 다시 꽃을 피우듯 그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어둠이 더 짙어진 청평의 밤, 문주라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봅니다. 흑백 사진 속 16 문주란이 넥타이를 메고 당돌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겁 없던 그 소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짐작조차 못했던 그 어린아이, 노년의 문주라는 사진 속에 소녀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아냈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물방울입니다. 문주란이라는 한 여성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1960년대의 낭만과 1970년대 야만, 그리고 그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낸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를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가수의 비극적인 스캔들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감추고 싶어 했던 어두운 뒷면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짓밟힌 개인의 인권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주란 납치 폭행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하리만큼 무겁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1973년 대중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 맞을 짓을 했느냐는
폭력적인 논리가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고 언론은 그녀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며 국가는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인터넷 댓글 창에는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2차 가해가 넘쳐나고 유명인의 사생활은 난도질 당합니다. 문주란의 비극이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 아팠던 우리 사회의 영원한 현재 진행형 화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변화 과정을 복기해보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읽는 것과 같습니다. 데뷔 초 16 소녀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천재성이 번뜩이는 원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사건과 방송 정지, 그리고 약물 중독과 자살 시도를 거치며 그녀의 목소리는 변해갔습니다. 성대는 상처 입었고 소리는 갈라지고 탁해졌습니다. 음악적으로 보자면 퇴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 거칠어진 목소리에 더 열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쩍쩍 갈라지는 쇳소리 사이사이에 그녀가 흘린 피눈물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목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찢어진 가슴으로 노래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거리의 삶을 노래에 담았듯, 빌리 홀리데이가 인종차별의 고통을 노래에 담았듯, 문주라는 한국 여성의 한 해연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육화, 로우화 해낸 아티스트입니다. 만약 문주란이 2020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체계적인 기획사의 보호 아래 심리상담을 받으며 건강하게 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위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비운의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디바가 되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문주란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겪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이 그녀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조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녀에게서 평범한 행복을 앗은 대신 영원히 잊히지 않을 불멸의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하고도 비정한 등강교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잡초와도 같았습니다. 밟히고 뽑히고 불태워줘도 기어이 다시 싹을 틔워내는 생명력. 1975년 방송 정지를 당했을 때 모두가 그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갔을 때도, 2012년 암 수술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그녀의 은퇴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기였고 자존심이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나를 짓밟았던 너희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녀의 생존 자체가 가해자들을 향한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으로 잊히거나 비겁자로 기록되겠지만 문주라는 레전드로 남아 영원히 노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년의 문주라는 죽음을 준비하는 여행자처럼 가볍습니다. 그녀는 청평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안도합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은 화려한 트로피나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마당을 뛰어노는 강아지의 젖은 코, 창가에 놓인 수석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팬들이 건네는 따뜻한 손편지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뜨겁고 강렬한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고 잔잔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후배 가수들에게, 그리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말없는 몸짓으로 웅변합니다.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살았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던 그 시간들도 결국은 지나가더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등과 깊게 패인 주름은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강력한 위로를 건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훈장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973년 그날의 문주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23세 아가씨. 그녀를 안아주지 못했던,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시대의 빚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위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신음하고 있을 또 다른 문주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주란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유일한 교훈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은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문주란은 노래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녀의 노래처럼 세월은 흘러갔고 그녀의 청춘도 아픔도 사랑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세월 속에 그녀는 깎이거나 마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물에 씻긴 수석처럼 더 단단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천재 소녀 문필연으로 시작해 비운의 스타 문주란을 거쳐 이제는 초월적인 예인으로 남은 그녀. 그녀의 삶은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해피니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은 생애 동안 부디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그녀의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기를,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평범한 평화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세의 유서로 시작되어 23세의 납치로 정점을 찍었던 비극의 서사시, 그 경랑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고요한 바다에 다다른 문주란.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문유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노래 잘했던 가수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어둠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위대한 생존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문주란, 그녀의 노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앙코르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삶에, 그리고 당신이 견뎌낸 그 위대한 시간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